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이제 국회로 넘어갑니다. 과연 민주당은 탈당한 두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앞서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 때는 민주당이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부결된다면 굉장한 부담일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전 비거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라는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과반에 가까운 응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주목될 점은 광주와 전라 지역에서도 역시 같은 의견으로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는 점입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압박.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압박, 어떤 뉴스일까요? 미 의회가 한 반도체 중판매 늘리면 규제, 압박해 들어온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의 마이크론 판매 금지 조치에 미 하원, 한국 마이크론 공백 메우면 반도체 중국 반입 규제 유예를 철회해야 한다.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걸 자제할 것을 미국이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또 경향신문 4면입니다. 윤 대통령 또 거부권 예고, 악순환 정국 장기화는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야당의 직회부 단독 의결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대통령의 거부권도 이에 따라 반복되고 있는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악순환 될 것인지 결국 국회에서 풀어야 하는데 쉽게 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간질. 한겨레 신문 5면입니다. 민주당에서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댓글, 그리고 청년 의원들 단톡방에 불러서 조리돌림에 가까운 욕설을 하는 등등 많은 행태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원욱 의원에게 보낸 문자는 지지자가 아니다. 외부 이간질에 넘어간 거다라고 외부 이간질 탓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이재명 대표의 이 태도는 이중적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결국 강성 지지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건 아니냐라는 분석인데 최근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는 공지글에 김남국 의원 힘내세요라는 응원글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반복. 조선일보 8면 기사입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령 4년새 24% 늘어 악용하고 있는 거죠. 실업급여제를 도덕적 해이를 부르고 있다. 회사에 해고해달라는 요구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금제하고 받는 월급 180만 원인데 실업급여가 이거보다 더 많다라고 합니다. 어딘가 악용되는 점입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 어딘가 손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공동특보 단장 출신의 위정현 한국게임 학회장님, 민주당의 젊은 피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판사 출신 국민의힘의 전주혜 의원,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김 의원을 바라보는 여론은 어떨까요?
여론조사 결과 싸늘하기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시선, 남북 방지법, 운명은 어떻게 될지. 한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김남국 의원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명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과반에 가까웠습니다. 김남국 윤리위원회 조치 여론, 의원직을 제명해야 한다가 44.0%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징계해야 한다 15.9, 경징계해야 된다 25.9, 대체적으로 다 징계해야 한다라는 여론인데 그중에서도 44.0, 가장 많은 응답률이 제명해야 한다 의원직을 이란 여론이 높았고요. 이 중에서도 광주, 전라, 제주는 46.6으로 평균치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제명해야 한다. 광주, 전라, 제주에서도 김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46.6으로 가장 높았고 이는 전체 평균치 44.0%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전라, 제주 사람들도 중징계, 경징계, 의원직 제명 중에서는 제명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장 많이 답한 겁니다. 살짝 좀 놀라운 결과 같은데 전용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동료 의원이신데. 네, 뭐 국민 여론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인 게이트라고 불리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중에도 그리고 의원직을 유지하면서도 코인 거래를 많이 했다라는 이 정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입법을 하기 위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명 의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도 봅니다. 특히나 이제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이 많은 광주와 또 전라, 제주에서 전체 지역의 평균보다 더 높았어요. 제명해야 한다. 이건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뼈아픈 대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아픈 대목이죠. 근데 이제 광주나 호남에 있는 분들께서 저 민주당을 무작정 지지하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할 때는 비판을 하고 정확하게 바로 잡아줄 때는 바로 잡아주시는 분들이 호남 분들인데 호남 분들의 의견이 이렇게 의원직 제명이 높다라는 것은 민주당 정신 차려라라고 하는 날카로운 회초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 여기에서 회피하지 말고 충분히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전주혜 의원님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김남국 의원에게 취한 조치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여론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광주, 전라, 제주에서도 46.6%가 제명을 해야 할 사안인데 윤리위 제소조차도 늦장이었다. 특히나 이제 뭐 탈당한다고 진상조사 안 하고 연락도 안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 민주당 지도부의 조치인데 이에 대한 상당한 불만족 여론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빨리 감찰을 해가지고 탈당을 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죠. 그런데 그 오히려 지금 뒷문을 열어준 탈당이다. 뒷문을 열어준. 왜냐하면 이제 김남국 의원이 지금 민주당 의원의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뭐 조사를 할 수도 없고요. 또 윤리 감찰을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냥 오롯이 지금 그리고 자료도 좀 안 내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수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국회 윤리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행태, 뭐 불투명한 그런 뭐 수상한 그 자금 흐름도 있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 중에 부적절한 그런 뭐 코인을 한달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어쨌든지 간에 제명을 해야 된다. 이게 좀 합당한 그러한 징계 수준이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지난주에 국회 윤리위가 열렸어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징계 요구를 했고 민주당도 이제 떠밀려서 이제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게 이렇게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하고도 바로 본회의에 징계안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정말 국회법을 많이 저희가 봤을 때는 어겨요. 어기는데 또 그럴 때는 굉장히 국회법을 지켜야 된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60일간의 이 자문 심사 기간이 있다. 이거를 지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사실상 뭔가 뭉개고 있다. 안 되고 그래서 이 윤리 심사 자문을 거쳐서
본회의에 뭐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 지금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볼 때는 민주당이 일부러 시간 끌거나 뭉개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세요? 아니 그리고 그 이중잣대라는 게 예. 아니 어떨 때는 저희가 봤을 때 국회법을 어겨요. 예. 그런데 이런 거는 또 국회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민영배 의원을 탈당시켜서 안건 그런 조정위를 것도 무력시킨 있고. 것 등등. 어제 뭐 노란봉투법 결국은 또 법사위에서 열심히 체계자고 심사하고 있는데 어제 환노위 열어가지고 또 5분의 3 동의로 또 국회 또 직회해버렸거든요. 저희는 그건 86조 3항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중잣대다 예.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요 다른 법안, 이게 민주당의 주력 법안은 보통 절차 생략하고 직회부 많이 하잖아요. 요 김남국 그 윤리위 징계도 좀 직회부하면 안 되냐.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왜냐하면 주요 지지층조차 아니 제명해야 할 사안인데 왜 이렇게 좀 소위 뭐 여당에 말하는 대로 미기적대느냐 아니면 뭐 뒷문을 열어주냐 이런 비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제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안 낸 것도 오히려 국회법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60일 이상 법사위에서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직회부를 국회법을 지키면서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 비싸게 엮을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네. 김남국 의원은 충분히 제명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징계안을 올렸고요. 근데 이렇게 시급하게 제명을 해야 될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뭐 상임위 중에 게임 뭐 코인 거래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함께 심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난번에 제가 이 방송에서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상임위 중이나 본회의 중에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의 징계가 올라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회의 중에 뭐 야한 거 검색한 사람들 뭐 상임위 중에 게임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제명해야 되느냐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굉장히 좀 도돌이표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에서 코인 거래를 했다 이것만 가지고 제명 의결을 해야 되나 이것은 아마 좀 어려운 부분이 예. 있어서 이것을 자문위에다가 의견을 한번 물어보자라는 절차를 지키자라고 하는 의견인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이미 입장을 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그만둬야 한다. 즉 제명을 시켜야 된다는 건데 민주당의 이 당론은 공식 입장은 조금 애매합니다. 김남국 의원 의원직 제명에는 반대.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의원직을 유지시켜야 한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된 기류입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요. 여기에는 뭐 충분히 제명 의결까지도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과거 작년 1년 전까지만 봐도 이 코인 거래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나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코인 거래를 굉장히 많은 양의 거래를 했었던 거고 뭐 상임위 중에 이런 거래를 했었던 것 이거는 윤리적으로 국회의원의 직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마구잡이로 뭐 징계를 제명까지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은 하고 있지 못하고 이것을 사건의 경중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논리적 근거를 다 펴놓고 사실관계만 보고 징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문위의 의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김남국 의원 혹시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연락되십니까? 아니요, 연락을 시도해보지는 초선 그룹에서? 않았습니다. 예. 철험에는 굉장히 가깝잖아요, 김남국 의원이랑. 거기는 좀 연락하고 지내지 않을까요? 오히려 사실 연락을 지금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철험에도? 만약에 징계 요구가 들어왔고 징계에 출석하라는 연락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리 가깝다고 해서 어딨냐, 뭐 하고 있냐 이렇게까지 예. 물어보는 아니 왜냐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 정청래 의원도 김남국 의원 응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철험의 의원들은 김남국 의원 검소하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니까 야, 너 밥은 먹고 다니냐, 남구가? 친하면 연락할 수 있죠. 너 가평이냐? 가능하죠. 연락한 분 있지 않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파악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전용기는 연락이 안 된다. 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의 후폭풍. 야당 민주당이 청년 대변인을 뽑고 있습니다. 나름 파격적인 혜택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원율이 저조해 보인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앞서 제가 저희 돌직구쇼에서 설명해드렸던 한 여론조사 민주당의 30대 청년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기사가 떠오릅니다. 함께 보시죠. 김남국 코인 후폭풍 청년 대변인 지원 저조 보도가 나왔는데 더 블루 스피커 청년 대변인 선발 추가 모집을 민주당은 하고 있습니다. 더 블루 이름 좋네요. 지난 10일에서 17일 청년 대변인 공개 모집을 했는데 참여 저조로 다음 달 1일까지 연장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선 1등은 당대변인, 2등은 상근부대변인 처우를 보장한다라는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저조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홍보 영상도 민주당이 띄웠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 나옵니다. 가급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재명도 한때는 대변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추가 모집. 더불어민주당의 목소리. 우리 민주당의 청년 대변인이 되어주십시오. 전용기 의원도 등장을 했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우리 민주당의 청년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건 봤고 청년 대변인 모집 기한도 연장했다. 여기서 합리적으로 기자들은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이게 지원이 좀 저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청년들이 특히 이제 30대가 민주당을 대변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식었다는 이야기죠. 내가 이 당을 지지하면 내가 대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식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30대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80년대생, 뭐 김진 앵커 또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걸 겪었냐면 첫 번째로 뭐 IMF는 뭐 피해 나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집값이 2020년을 전후해가지고 급등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한 30대 중반 정도 되면 이제 우리도 나도 집을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그런데 집값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은 요만큼씩밖에 안 오르는데 집값은 막 2배씩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집값만 올랐습니까? 전세값도 막 폭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살던 사람들이 경기도 살던 사람들이 더 외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마음이 많이 식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필요하다. 그게 무엇일까? 주식 가지고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뭐냐?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김남국 의원처럼 비트코인 같은 것들로 그 가상화폐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그 가상화폐 그 비트코인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담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가상화폐 시장은 그야말로 돈 놓고 돈 먹기 시장인데 이런 돈 놓고 돈 먹기 시장에서는 누가 그 돈을 버느냐? 판을 깔아주는 사람들이 돈을 벌잖아요. 거래소 같은 데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그 제로섬 게임 비슷한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돈을 벌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번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냐? 김남국 의원이에요. 김남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적인 인사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전용기 의원도 아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코인 해가지고 조금 뭐 그 손해 보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100만 원, 뭐 몇백만 원 이렇게 잃었는데 이 돈이 수십억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저 정당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민주당 보고 더불어 꼬인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코인이 더 꼬여가지고 더불어 꼬인당 이렇게까지 비아냥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정치권에서는 직시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사실 뭐 저는 조조했다고 보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제가 민주당의 청년위원장으로서 저 청년 대변인 선발하는 데 주관을 했습니다. 예. 우리 민주당 대학생위원회와 함께요. 그런데 사실 저 일정이 사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인해서 2030 청년들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당연히 맞다고 저도 보고 있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저조한 실적 때문에 추가 모집을 하는 것이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더 시기상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것을 추가 모집하는 거는 사실 학사 일정을 좀 고려했습니다. 학사 일정. 예, 지금대로 진행을 했고 지금 결선을 진행을 하면 6월 1일부터 대변인에 선발이 되어가지고 대변인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은 지원을 해도 그리고 합격이 돼도 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집을 하고 있을 때 지속적으로 이 학사 일정을 조금만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추가 모집을 통해서 시간을 조금 지연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추가 모집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실적은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좀 더 추가 모집을 해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사 일정을 고려해서 지금 추가 모집을 하는 상태라면은 정확하게 뽑힌 다음 날부터는 대학생들도 방학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대변인의 활동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연장을 한 것이지 실적이 저조해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아서라는 것은 조금 과도한 보도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예. 자, 이 모집 기한을 연장한 것은 이른바 이제 기말고사 일정 때문이다라는 전윤기 의원의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정치권 로비 의혹이 이 코인 의혹의 주된 한 결입니다. 의혹이죠. 여당에서는 위메이드 관계자들이 국회에 어떻게 출입했는지 그 출입 기록을 공개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때 민주당 출신인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위원회 의결 없이는 출입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한때 보이면서 국회가 조금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 들어보시죠. 김 의원과 이 업계와의 위믹스 이익 공동체 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 위믹스 임직원의 국회 출입 기록을 요구를 했으나 개인정보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네. 국회 사무처는 유호정 의원이 2020년도입니다. 요구한 삼성전자 등 5개 기업 임직원 출입 기록을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맞는데 지금은 틀린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는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 결국 이제 여야의 합의로 의결이 됐습니다. 위메이드가 국회에 몇 번 출입했는지 그리고 어디에 출입했는지 그 출입 기록이 이제 공개될 전망인데 전주혜 의원님, 앞서서 위메이드 관계자가 국회에 뭐 한 열 몇 번 왔었다. 네. 여당이 좀 그거 밝혀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확한 출입 기록까지 이제 공개되는 겁니까? 어제 그렇게 운영위에서 네. 의결이 됐죠. 이제 저도 이제 운영위원으로 어제 운영위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 의원실에서도 위메이드를 뭐 출입한 어느 의원실을 출입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출입을 했는지 위메이드도 뭐 사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뭐 여러 직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국회 사무처에 요청을 했었는데 뭐 이발소에 갔는지 국회 이발소에 갔는지. 그렇죠. 근데 그 이광재 그 사무총장의 답변으로는 그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좀 주기는 어렵지만 위원회의 의결이 이루어진다면 줄 수 있다. 사실은 국회 사무처도 지금 위메이드를 출입을 한 것이 혹시 어떠한 그런 로비 목적 아니냐 예. 이런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는 마당에서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비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자연스럽게 이제 뭐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 운영의 의결에 찬성을 했고요. 네. 또 민주당이 좀 뒤늦게서야 또 마지못해서 좀 찬성을 하고 뭐 그런 상태가 이제 되다 보니까 아직 정확한 출입 기록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사무처가. 어제 의결이 됐기 때문에 빠르면 예. 오늘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언제 뭐 어느 의원실을 위메이드 누가 출입했는지 나올 수 있는 국회에 거죠. 어디를 갔는지가 몇 번 갔는지가 나온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뭐 이게 또 나오게 된다면 또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 P2A 업계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해서 또 뭐 신변의 위협까지 받은 유재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국회 위메이드 관계자의 출입 기록까지 공개될 전망인데 뭘 좀 봐야 될지 전문가로서 보신다면. 예. 이번에 이제 여야 합의에 따라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14번 출입했다고 기록이 나왔고, 드디어 이제 판도라의 뭐 이 상자가 열렸다라는 이제 일부 언론의 타이틀이 있습니다만, 저는 판도라 상자의 문이 열린 게 아니고 반쯤 열리다 말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23일에 이제 어떤 이제 중요한 어떤 사실 증언이 나왔습니다만,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예. 위메이드가 로비를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모 방송에 나와서 했고, 그걸 이제 보좌관한테 들었는데 에어드랍 등등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고, 그 자기한테 해준 보좌관은 안 받았는데 그걸 받은 사람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 이제 그걸 확인 중이다라고 대단히 의미 있는, 이런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 저희 학회에서 이런 용기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저희는 막 속출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희 기대하고 달리
이제 김종민 의원하고 하태경 의원 정도인 걸 보고 조금 좀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저는 이제 판도라 상자가 반도 안 열렸다고 보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의원실에 출입을 할 때 대충 뭐 적당히 자기들이 타겟으로 하는 의원실을 적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충 다른 그러니까 한 번에 들어오면 여러 의원실을 돕니다. 왜냐하면 매번 올 수도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위메이드 임직원이 들어오면 적당히 한 의원실을 적고 그걸 이제 적고 난 다음에 입장이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출입증을 받고 난 다음에 한나절 예를 들면 오후 내내 여러 의원실을 돌면서 로비 활동을 한다. 그런 점에서 실제로 이제 그 많은 의원실이 이제 다 적은 의원실은 특정이 되지만 나머지 안 적고 들어간 약속을 잡고 안 적거든요. 그럼 그런 의원실은 특정이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위메이드로 등록하지 않고 즉 관련 협단체, 예를 들면 P2E 게임 관련된 협단체라든지 특히 이제 기자, 심지어는 이제 제가 또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고위 공직자 출신의 분들도 방문해서 차 한잔하면서 말씀을 한다. 하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또 들었습니다만 이제 결국에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분들은 밝혀내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의원님들 사실 이제 계속 일관되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코인에 대해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코인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상대적으로 결국에는 이제 로비의 타겟이 보좌관에 집중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의원실 이제 결국에는 일차적으로 이런 거죠. 해결하려면 예를 들면 14개 의원실이 적시가 됐다면 14개 의원실의 보좌관들의 코인 보유 유무, 이 지갑 보유 유무를 일차적으로 밝혀내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 의원님, 지금 게임 학회에서는 굉장히 이 의혹 초기부터 국회 보좌진들의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코인 보유 내역 현황도 좀 전수조사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국회에서 실제 보좌진들의 코인 보유 현황을 조사해서 알릴 가능성 있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우선 뭐 국민들의 의혹은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단 뭐 오늘 빠르면 오늘 공직자윤리법이 국회를 통과를 하거든요. 그게 가상자산을 이제 신고하는 걸로 이렇게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들이 그렇게 지금 법 개정이 좀 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 예정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좌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사실 할 수밖에 없는 거라 현재로서는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위메이드의 출입 기록만 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좀 불완전한 부분이 많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는 뭐 굉장히 적극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방을 다닐 수도 있고요. 출입 한 의원실을 간다고 그러고 여러 방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리고 또 저희가 의원실에 있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좌진들을 통해서 입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의원은 그 보좌진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듣고 사실 그런 구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도 모르게 보좌진이 어떠한 그런 부탁을 받았달지 아니면은 어떤 그런 뭐 코인을 받았달지 이제 이런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위메이드 출입 기록만 가지고는 모든 것을 밝혀내기는 당연히 그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지금 뭐 밝혀낸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의미가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이번에 오늘 본회의에서 법이 통과되지만 직전에 우리 그 정개특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보면 임기가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내역들을 공개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법이 통과되고 나면 의원들이 아마 6월 30일까지 지금까지 임기가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모든 내역들을 아마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뭐 조사가 또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개특위에서 또 한 번에 합의를 하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임기를 시작했던 부분부터 지금까지 보좌진들의 내역 또한 조사해서 소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가 합의가 된다면 저는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입법 로비까지 번진다고 하면 정말로 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 전수조사에서 끝나지 않고 보좌진들의 위메이드 에어드랍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가상화폐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남국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들의
코인 보유 내역도 전수조사 해야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300명이 오늘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본인의 임기 초부터의 내역이 전부가 공개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하고 나면 보좌진들도 충분히 합의를 통해서 그리고 법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김남국 의원의 보좌진들도 포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김남국 의원의 보좌진 같은 경우에는 김남국 의원의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더 자연스럽고 더 먼저 공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충분히 보좌진들과 의원들도 가상자산 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해충돌 검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지금 저희 돌직구쇼에서 어떻게 보면 여야 합의가 좀 이루어진 모습. 이게 좀 구체적으로 탄력을 받아서 네. 속도감 있게 전개돼야 국민적 의혹을 좀 해소할 수 있을 텐데요. 다른 여야 의원들이 어떻게 동의할지 여부도 좀 달려 있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 내에서 이번 김남국 의원 사태를 비판하는 당내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는 강성 지지자들의 문제가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원욱 의원에게 이 같은 문자를 보낸 건을 탁 집어서 당원 아니다라고 적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재명 대표는 외부의 이간질로 규명을 했습니다. 강성 팬덤과의 결별해야 한다라는 요구를 이재명 대표가 거절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원욱 의원 아침에 받은 문자 하나 소개한다며 문자 폭탄을 공개했죠. 이 대표 이걸 보고도 강성 팬덤과 단절하고 싶은 생각 없냐? 수박들 이번에 완전 박멸시켜라 뭐 등등. 그런데 이원욱 의원이 문자 폭탄 받은 게 이 사람한테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내부 감찰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당원이 아니다 메시지 발신자 이렇게 밝혔어요. 박성중 대변인은 외부 세력의 이간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조사를 해보니까 당원이 아니에요. 외부의 이간질에 놀아나지 말자. 확인 좀 하자 서로. 극렬 당원이다. 이재명 지지하는 팬덤 결별 이래도 안 할래. 막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불필요하게 우리 내부 갈등의 요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잘 가려내야 되는 거죠.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뭐 문자 몇 통 당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서 강성 지지층 팬카페에 어떤 글이 올라왔는지, 강성 지지자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벌였는지, 수많은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도착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 몇 개 당원이 아닌 걸로 드러났다고 해서 외부의 이간질에 놀아난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그 이원욱 의원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민주당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원욱 의원을 조금 더 강하게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정당은 어떤 조직이냐면요, 같은 정치적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이원욱 의원이 협박, 비방 이런 문자를 받은 것은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같은 당이라고 하면 위로하고 비판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다음 혹시 저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겠으니까 반성하자. 이렇게 가는 것이 그 정상일 것 같은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원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니까 그 부분은 참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이원욱 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봤을 때 협박당한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그 협박당한 피해자한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공격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뭐 같은 당원들이 맞나? 같은 당을 그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맞나? 이런 그 의심을 받기에 어느 정도는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돈봉투 의원 영장, 윤관석이 낸 그 휴대폰. 윤관석 의원이 소위 깡통폰을 제출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앞서 깡통폰을 제출했다라는 의혹이 일었죠.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깡통폰이 여럿 제출됩니다. 깡통폰 제출.
지난 12일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검찰에 새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깡통폰을 낸 사람들 보도에 따르면 송영길 전 대표, 구속된 강내구 그리고 윤관석 의원까지 모두 다 새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휴대전화 바꿀 때 됐습니까, 요즘? 요즘 휴대전화 바꾸면 혜택이 좀 많이 있나요? 언론인 출신의 김수영 교수님 나왔는데 혹시 요즘 휴대전화 바꾸면 뭐 자전거 줍니까? 그러게요. 왜 이렇게 요즘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정치인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것 또한 블랙 코미디의 한 장면인데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이렇게 청렴해요라고 CCTV 달았지만 사실은 작동하지 않았다라든가 송영길 대표가 부르지도 않은 검찰에 나가가지고 자기는 검찰에 휴대폰 제출했다고 굉장히 힘주어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깡통폰이었다. 이번에도 윤관석 의원이 제출한 폰이 결국은 깡통폰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이 억울하다, 검찰의 탄압이다, 그리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물어봐도 당당한 모습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미 지금 강내구 감사가 구속이 됐죠. 그리고 강내구 감사랑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대질신문을 해서 돈을 받은 의원의 명단까지 확정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다라는 것, 검찰의 탄압이다라는 것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뭐가 아이러니하냐면 윤관석 의원의 목소리가 담긴 내가 누구누구한테 돈 봉투 뺏겼어 라든가 내가 의원회관 돌아다니면서 처리했어 라는 그런 녹취록이 항상 같이 보도되거든요. 예. 괜히 본인만 더 망신을 당할 뿐이에요.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분개를 하면서 검찰이 자기를 망신 주기 위한 거다 이런 식의 구속영장 청구는 옳지 않다고 했는데 어쨌든 영장 발부는 법원이 한다는 거 우리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검사의 입장에서는 일단 청구를 했죠. 근데 법원이 볼 때 이거 근거도 없고 망신 주기 위한 거고 하다면 아마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고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증거가 너무 차고 넘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이유로 혹시 발부가 안 될지 모를지언정 지금 윤관석 의원의 이 혐의들은 굉장히 알려진 것과 또 증거들 그리고 이미 구속된 사람들을 볼 때 어느 뭐로 봐도 구속을 청구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판사 출신의 전재우 의원님, 어찌 보면 일종의 당당한 깡통폰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증거 인멸한 거죠. 예, 그래서 어제 영장이 청구가 됐죠. 영장이 청구가 돼서 이제 조만간 이제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제출이 되고 그러면은 또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투표를 좀 해야 되는데요. 영장 청구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경선 6천만 원을 받아서 그 중에 이제 300만 원짜리 봉투 20개를 국회의원에게 지금 만들어서 줬다.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 그 수사 기록에는 이미 그 20명이 누군지가 일단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압수수색 전에 휴대폰을 바꿨다는 거는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법원이 판단을 할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면에서 통상적이라면 이것은 영장에 발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또 시험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또 뭐 찬성을 할 거냐 반대를 할 거냐. 지난 2월에 이재명 대표 그 체포동의안 가까스로 뭐 부결은 됐습니다만 후폭풍이 굉장히 컸고 내 식구 감싸기다. 뭐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조만간 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또 처리가 될 텐데 지금 이 두 분은 민주당 의원 신분은 아니죠. 지금 무소속으로 의원의 이제 신분이긴 하지만 과연 이제 이게 또 부결이 돼버리면 민주당이 결국은 부결하는데 표를 모아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게 뭐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 20명의 지금 명단이 아마 수사기로 있을 텐데 국회의원 20명의 명단이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이게 결국은 본인에게 그 수사가 오기를 두려워하는 이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전체가 결국은 다 이 이성만 의원과 지금 윤관석 의원을 비호한다.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현명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말 결정을 저는 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탈당은 했지만 부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 뭐 10명 내지 20명 거론되고 있는 의원들이 추가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부결시킬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물론 또 법원 아까 김수경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고 해서 이게 구속은 아니에요.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법원에서 영장 기각됐거든요. 그래서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는 1단계가 체포동의안이고 2단계는 이제 법원의 영장 신문을 통해서 발부 여부는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가정적인 겁니다만 그래서 이 2단계를 다 거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구속이 됐다 하면은 이거는 20일 안에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20명 리스트, 이 윤관석 리스트에 있는 20명 의원들이 다 조사받을 수밖에 없어요. 20일 동안에. 그러면 그 돈 받은 의원들은 굉장히 지금 불안에 떨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자, 그럼 전윤기 의원님, 동료 의원들이었는데 이 공교롭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피의자들의 공통점이 휴대전화를 바꿨다는 건데 송영길 전 대표 깡통폰 냈다고 했을 때 민주당의 일각에서는 깡통폰을 일부러 내려고 한 게 아니라 프랑스에서 쓰던 것과 또 달라서 마침 바꾼 것이다라는 옹호의 여론도 있었는데 지금 윤관석 의원마저 휴대전화를 교체해서 공교롭게 세 분이 모두 다 휴대전화를 우연히 교체한 겁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고 검찰 수사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깡통폰을 일부러 낸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송영길 대표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휴대폰을 바꾸거나 포맷을 하면은 방어권이고 일반 국민들이 뭐 휴대폰을 바꾸거나 포맷을 하면은 증거 인멸이냐 이렇게 올렸거든요. 아, 그럼 뭔가 의도가 있고 방어권을 위해서 일부러 교체했다? 뭐 충분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과거에서 한동훈 장관이 휴대폰 비밀번호 안 까준 것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본인의 방어권을 주장하면서 휴대폰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고 고발 사주건이 있을 때 김모 검사가 포맷을 한 PC를 제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새 PC임에도 불구하고 포맷을 한 채로 그걸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은 방어권이다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송영길 대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성만 의원과 윤관석 의원을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은 증거를 인멸했고 깡통폰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사들이 하면은 이것은 방어권이고 일반 시민들이 했을 때는 이것은 증거 인멸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성립이 되고 있다라는 지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 대표나 이렇게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전주혜 의원. 이거는 이제 수사를 하는 사람과 지금 받는 사람의 이 차이가 너무 큰 거죠. 아니 검사는 수사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수사를 받는 사람이 휴대폰을 깡통폰을 제출하느냐. 사실 이제 그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니 검사가 피의자 신문인 검사가 깡통폰을 제출하면 그거는 당연히 증거인멸이죠. 그런데 아니 수사를 하는 사람이 그거에 휴대폰을 바꾸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그게 지금은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깡통폰을 제출했다. 이게 이제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는 거라 좀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 지금 전 의원님의 말씀은 좀 수사를 하는 자와 받는 자를 지금 똑같이 선상에 둘 수는 없다는 점에서 저는 공감할 수 없다. 지금 수사를 받을 때 휴대폰 비밀번호 안 까가지고 그게 한참 핫하지 그러니까 않았습니까? 또 다른 얘기 하시잖아요. 휴대폰을 지금 깡통폰 제출한 게 아니잖아요. 한동훈 장관은 깡통폰 제출한 게 아니라요. 비밀번호를 안 알려준 거예요. 비밀번호를 안 알려준 거는 방어권 차원입니다.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해요. 이재명 대표도 그때 그 해경군 김씨 사건에서 휴대폰, 아이폰 번호 그 제출하지 안 알려줬기 때문에 결국 혐의 없음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과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버려버린달지 아니면은 깡통폰을 제출한다. 이거는 행위의 유형이 다르다는 거죠. 앞에 거 비밀번호 안 알려준 건 이거는 방어권 행사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런데 증거 있는 거 휴대폰 이걸 이렇게 버려버리고 깡통폰 제출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거를 같은 선상에 두고 얘기할 수는 없다. 지금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죠. 짧게 한마디만 드리면 그러니까 법 기술자들이 정말 나쁜 거 가르쳐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한동훈 장관은 그게 깡통폰인지 진짜 폰인지 알 수도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방어권 이야기하면서 법 누구 얘기한 겁니까? 기술자들이 한동훈 얘기한 겁니까? 이재명 얘기한 겁니까? 이재명 대표도 둘 마찬가지예요. 다겠죠. 법 기술자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나쁜 대표도 거를 마찬가지예요. 알려주다 보니까 이렇게 증거인멸 논란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레는 이재명 대표가 만들었습니다. 해경공 김씨. 그런 둘 잘해요, 차원에서 둘 다. 보면 정말로 우리 법 기술자들이 국민들께 나쁜 모습만 보이고 있다. 저는 김수경 빵 그렇게 봅니다. 터졌어요. 예. 이재명이든 한동훈이든 어쨌든 비밀번호도 다 알려줘야지 이런 거 설레 남기면 안 된다. 물 한 거만 먹고요. 아 오늘 재밌네요. 자 그러면 일단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돈봉투 의혹 관련 현역 의원 첫 구속영장. 헌법 질서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 범죄다라고 검찰은 봤습니다. 두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윤관석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6천만 원 전달, 지역 대의원에게 송찍으로 해달라며 오더를 내렸다는 혐의, 이성만 의원은 지역 본부장들에게 1천만 원을 마련, 이정근에게 100만 원 전달, 300만 원 돈봉투 수수했다라는 의혹 등등이 제기된 겁니다. 두 의원의 입장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만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구속영장을 청구했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아주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그래서 이번엔 윤관석 의원 입장입니다. 검찰 행태에 참담함을 느낀다. 결백과 억울함 반드시 밝혀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요게 그러면은 이제 그 국회 본회의로 넘어와서 체포동의안 국면이 되는 거고, 그럼 또 이제 한 장관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돈봉투 부스럭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당사자들 윤관석 이성만 의원 나와서 뭐 야당 탄압이다, 동료 의원들 지켜달라 호소하고 이제 무기명 투표 들어갈 텐데, 앞서서 지금 민주당이 자당 소속의 노웅래 이재명을 다 부결시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을 맞닥뜨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만약에 또 민주당이 부결을 한다면 이거 완전 방탄정당이다라는 부담스러움을 민주당이 좀 느낄 텐데, 근데 전주혜 의원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 윤관석 이성만 자칫 구속되면 나머지 10명 의원들 이름 줄줄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부결시킬 수 있다라는 뭐 메커니즘이 좀 작동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서요. 예. 오히려 가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윤관석 의원은 따라쟁이 같아요. 왜냐하면 전현직 의원들을 다 따라하고 전현직 대표들의 행태를 다 따라하고 있어요. 전직 대표는 깡통폰 냈는데 딱 그 깡통폰 냈죠. 현직 대표는 그 검찰 가가지고 진술서 내고 실질적인 진술 거부를 했는데 그거를 윤관석 의원도 똑같이 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체포 동의안이 그 발부가 안 됐단 말이에요. 통과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됐을까? 저 정도면 충분히 그 통과가 돼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제 생각에는 노웅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바로미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체포 동의를 안 해주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 해준다? 이거는 조금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 어떻게 보면 좀 타이밍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체포 동의가 넘어갔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그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현직 대표라고 하면은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그 마찬가지로 이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표는 이재명 대표이고 이재명 대표는 사실 이 사안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뭐 그 체포 동의를 해줘가지고 영장 받아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지금 다른 돈 받았다라고 의심될 수 있는 그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러니까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전주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짧은 기간 내에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포커스가 그 두 의원한테 맞춰지지 다른 의원들은 이거 끝난 다음에 해야 될 거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이번에는 아마 또 그다음에 이제
그 국민의힘 그 하의원 같은 경우에 또 영장이 발부가 되고 그 체포 동의가 되고 그랬으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체포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조금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과연 체포동의안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송영길 캠프 관계자에 대해서 추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송 캠프 콜센터 운영자 수도권 지역 상황실장 겸임 A씨 주거지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한 검찰. 경선 당시 송 캠프에서 콜센터 직원들 금품 제공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 봉투 규모가 9,400만 원 플러스 알파일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을 고발했습니다.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이정근 녹취 파일을 언론에 누설했다라며 검찰을 지목했습니다. 검찰 여론몰이 멈추고 공정한 수사 바란다. 서울중앙지검 돈봉투 의혹 수사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른바 피의 사실 유출로 현 수사팀을 고발한 겁니다.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당초 보도가 계속 나올 때 굉장히 발빠르게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관련된 의원들이 해명을 하면 뭐 증거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면 증거 있지? 하면서 그 바로 다음 날 그 반박을 다시 반박하는 게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송영길 대표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은 없잖아라고 하면 바로 그 다음 날 송영길 전 대표의 목소리가 있는 녹취록이 나오는 등 굉장히 발빠르게 보도가 되었고, 그 JTBC에서 당초에 이 자료는 검찰에서 받은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들이 자기 보도 프로그램에서 이건 검찰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금 송영길 전 대표 혹은 관련 지금 의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당당하고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가 없고 억울하다면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뭐 공수처가 어떻게 이것을 수사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JTBC 측에서는 이건 검찰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검찰과 언론이 합작해서 뭔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녹취록에 나와 있는 당신들의 목소리가 사실은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윤기 의원님은요? 허위사실 공표 둘 다 고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지금 김수영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발빠르게 보도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수사도 진행 중인데 모든 뭐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보도를 통해서 다 이야기를 되고 있고, 지금 이성만 의원과 윤관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돈봉투를 줬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사실 확신범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들이 나와도 이 사람들은 이미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로 낙인이 찍혀 있는 효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도가 되는 녹취록을 누가 줬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정근 사무총장 같은 경우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럼 이 보도 근거는 누가 제공했느냐? 송영길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검찰이 언론에다 흘렸고 그래로 해서 이런 보도들이 지속적으로 나온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아, 추정이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발을 통해서 실제로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수사를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뭐 문제가 있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죄를 벌을 통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죄의 유무도 따지기 이전에 이 사람들은 확신범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녹취록 때문인데,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발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과 언론이 결탁해서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피의 사실이 유출되어 전 언론에 공개되어 매일매일 언론이 추측성 기사를 남발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송 전 대표 측에서는 일단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 취해보겠다라는 전략도 있어 보이는데, 정익진 변호사님, 법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녹취 파일 보도가 없었으면 아마 더 해당 의원들은 강경하게 부인을 했을 것 같고, 이게 과연 검찰이 흘렸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 행위를 무조건 본인이 분리할 땐 피의사실 유출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라는 물음도 역시 반대편에서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 공수처가 이걸 수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좀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공무상 비밀이 형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녹취록은 어쨌든 이정근 쪽에서 만든 거니까 물론 이제 공무상 비밀죄에 있을 때는 굉장히 넓게 판례가 보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아리까리한 그런 측면이 있고 제일 난감한 건 공수처일 것 같아요. 공수처에서 JTBC한테 아무리 이야기하는들 취재원 보호하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검찰에 이야기하면 검찰은 분명히 우리가 유출한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한 거고.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요. 이거는 문제가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은 옛날에 이제 박희태 의장 판결 보면은 이런 행위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그다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죄의식 없이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돈으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다. 이렇게 질타를 갖다 했는데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정 억울하고 정 뭐 그렇다라고 하면 무죄를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어야지 지금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의 혐의를 갖다 어떻게든 변명하고 그 관심을 다른 쪽으로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엄선했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핫투는 김용 전 부원장인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게 돈 보내고 나서 누구에게 보고했냐면 김용 전 부원장에게 통화로 보고했다. 당시 김용은 경기도 대변인으로 재임 중이었습니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북한에 달러 보내고 이거를 경기도 대변인이 김용 전 부원장에게 보고했었다는 겁니다.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을 소환했는데 김용 전 부원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안부수 회장이 이미 1심 재판부로부터 실형, 유죄를 선고한 상황. 자, 북한으로 돈은 갔고 재판부는 그거 불법이다 라며 1심 재판부가 굉장히 질타했어요. 돈 보낸 안부수 회장은 실형 선고됐고요. 돈을 마련한 김성태 회장은 그거 경기도가 낼 돈 내가 대신 내준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북한에게 돈 보내고 이재명 당시 지사의 최측근인 김용 대변인에게 보고했다라고 검찰에 진술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검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용 전 부원장을 조사해야겠죠. 그래서 소환장을 보냈는데 진술할 내용 없다라며 출석 요구에 불응을 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지금 풀려나 있는 상황이죠. 지난 4일 석방 후에 김용 부원장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재판을 치르면서 지금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 그다음에 걱정해 주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지난 대선에서 전국에서 힘을 합쳐줬던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진실을 꼭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정선작은 따로 준비한 거 없고요.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선거를 치렀을 뿐입니다. 김수영 교수님, 야 이게 수사가 원만치 않네요. 김용 부원장을 어쨌든 법원이 지금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풀어줘서 검찰은 신병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돈 봉투를 북한에게, 돈 봉투가 아니죠. 돈을 북한에 보냈어요. 봉투에 담았는지 아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돈을 북한에 보내고 이건 안 될 돈이에요. 보내면 안 될 돈이에요. 북한이 돈을 왜 줍니까? 라며 법원이 이제 돈 보낸 사람을 탁 질타했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야 이거 경기도 돈 대신 준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고 있는 와중에 돈 마련한 김성태는 김용한테 보고했어요. 근데 정작 풀려난 김용 부원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그렇죠. 지금 이게 3박자예요. 그러니까 돈을 마련한 김성태 그리고 경기도청이 껴있고 그다음에 돈을 직접 중간에 전달한 안부수 이렇게 삼각형의 어떤 구도인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는 경기도는 쏙 빼고 싶은 거예요. 그냥 김성태가 안부수랑 잘 얘기해가지고 돈을 보낸 거지 경기도, 이화영, 이재명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김성태가 조사하는데 아니에요. 저 이 돈 보낼 때 김용 당시 경기도 청 대변인한테 이 돈 보내는 거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보고했다. 그러니까
김용한테 이제 묻고 싶겠죠. 당신 그런 전화 받은 적 있어? 이런 상의 전화 받은 적 있어? 하는데 지금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고 이제 그런 사실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이 삼각형의 구도에서 경기도청을 쏙 빼고 이화영을 쏙 빼고 정말 김성태와 안부수끼리만 서로 얘기해서 돈이 갈 수 있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북 사업은 그게 불가능하다. 요건은 그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해 준 거 아니냐는 의혹인데 그거가 북한 김정은에게까지 보고가 됐다라는 게 국정원의 압수수색 결과 나왔던 문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김성애가 난리를 친 거죠. 난리를 치고 화를 내고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 엎어지면 내 모가지가 날아갈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난리를 쳤겠죠. 그러니까 김성태가 내가 대신 내줄게 해가지고 사건이 무마가 된 거예요. 이 사건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어떻게 경기도청의 이화영이 쏙 빠지고 그냥 김성태가 무슨 이유로 도대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이 엎어질 뻔한 걸 왜 대신 내주겠습니까? 이건 이화영이라는 고리 혹은 주도자를 빼고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지금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는 나는 모르고 그냥 사업가가 대북 사업의 뜻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연을 만들어서 줄을 대서 그냥 자기가 돈을 보낸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어느 뭐로 봐도 북한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이건 그런 식의 사업은 불가능하다. 통일부든 국정원이든 뭐 경기도든 뭔가 윗선의 그런 관이든 정치인이든 뭐가 이게 끼지 않고는 그런 식의 사업은 진행되기 굉장히 어려운 게 분명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이 아무리 돈이 궁해도 돈을 가려받는다라는 분석을 많이 합니다. 뭘 믿고 김성태의 돈을 받을 것이냐. 북한 입장에서는 경기도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김수영 교수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전재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사를 당연히 해야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그 안부수 아태 평화교류협회 이제 회장 그 범죄 사실 중에 이제 일부가 그런 지금 북한에 그 돈을 준 것이 그 스마트팜 뭐 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위해서 마련했던 800만 달러 중에 지금 일부인 14만 달러가 지금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1월에 14만 달러 정도를 줬는데 이것은 그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마련했던 800만 달러 중에 일부인 14만 달러가 를 준 것까지 지금 1심 판결에서 유죄로 받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없는 이 대북 송금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번에 유죄로 인정된 그 북한에 넘어간 비용 중에 네. 이 단순히 뭐 그냥 쌍방울이 자기 로비용, 사업용으로 줬다라는 게 아니라 네. 이재명 지사를 위한 돈도 북한에 건너갔다라는 게 인정이 된 거군요. 그렇죠. 2019년대 1월에 건넨 돈이 일부 그런 성격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범죄 사실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지금 복심은 김용, 뭐 우진상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그리고 또 통화를 김용 부원장하고 했는데 왜 했겠어요? 이게 그냥 뭐 우리 저 지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대북 송금해도 되겠냐고 그냥 물어봤겠어요? 이게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이 도지사님의 대북 방문을 위해서 돈을 마련을 해서 이렇게 줘도 되겠냐 이런 게 당연히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김용 부원장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이 지금 윗선이 어디까지 경기도가 관여가 됐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김용 부원장에게 물어보고 그다음 단계는 저는 이재명 그 대표에게 이런 것을 다시 조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무튼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모 여부를 떠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안부수 김성태 회장이 돈을 마련하고 또 안부수 아태협의회 회장이 이것을 건넸는지 북한에 건넸는지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은 대권 후보까지 나오셨던 분이 이거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저는 이 부분은 꼭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윤기 의원님. 사실 그 김성태 씨가 대북 송금을 한 것은 거듭 밝혀왔지만 본인의 사업적인
그 목표를 위해서 저는 베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씨가 돈을 마련해서 안부수 회장을 통해서 북한에다 돈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경기도가 끼어 들어간 거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경기도가 어느 정도 관여가 돼 있어야만 김성태가 뭐 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경기도를 등에 업고 있어야 본인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사업적 목표를 가지고 베팅을 했다라는 것인데 지금은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니까 김성태 씨가 결국에는 경기도가 본인의 등을 업고 있었다는 이유로 경기도도 다 알고 있었고 나는 그 사람들한테 보고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경기도나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선거에 하등 도움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잘못된 모습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그 사람들한테 돈 줘가면서 뭘 구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저희가 뭐 평화를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저 사람들을 뭐 굳이 적대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저런 식으로 돈까지 줘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굳이 이재명과 김용이 저것을 알아서 김성태가 돈 보낸 거를 굳이 뭐 보고받거나 할 필요조차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사건 초기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다, 잘 팔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부수 회장은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제가 전에 한번 그랬죠. 내가 2년이라면 이거 내이 사입은 거.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아 여기 누가 그거 쓰셨네. 이거 확 지나갔는데 내복 사입 문제. 그래요. 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방북자금에 대해서 신작 소설이다라고 일축을 했는데 안부수 회장의 1심은 유죄가 나왔습니다. 실형 그것도. 그 안에는 판결문 내용에는 방북자금과 관련돼서도 일부 인정이 된 겁니까, 정익점 여사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판결문을 제가 정확히 다 보진 못했지만 언론에 나와 있는 보도 자료만 봐도 판사가 판결문 쓰면서 야 이거는 소설보다 더하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전용기 의원 이야기하신 것처럼 김성태 회장이 배팅한 거 맞아요. 돈 벌려고. 하지만은 그 배팅은 경기도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김성태 회장이 내가 돈 버는데 북한 사업 해야 되겠다. 예컨대 옛날 정주영 회장처럼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 제안한 게 아니고 경기도가 김성태 회장한테 제안을 했는데 왜 그렇게 제안이 이루어지게 됐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화영 부지사가 사고 쳐서 그래요. 이화영 부지사가 7월 달에 경기도 부지사 되고 10월 달에 가가지고 뜬금없이 우리가 돈 줄게 뭐 500만 불 뭐 껌값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안 됐단 말이죠. 수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김성애가 김성태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거는 김정은한테까지 보고가 됐는데 이러다가 나 큰일 난다. 나 잘못하다가 뭐 총살 낼지도 모른다 이런 말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돈을 200만 불, 300만 불이라도 좀 보내달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찾아가가지고 김성태 회장한테 제발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이 그래 내가 남자인데 사나이인데 하면서 내가 해결할게 해가지고 2019년 1월 달에 북한 갔을 때 북한이 아니라 단둥 갔을 때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 바꿔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핸드폰을.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고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고. 그 와중에 지금 누구냐면 안부수 회장은 법원에서 판결문에 뭐라고 썼냐면 대북 중개업자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일을 갖다가 하는데 실질적인 실무적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고 그게 누구였냐면 안부수였고 안부수는 법원 판결에 의할 때 대북 사업자, 대북 업자였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돌아갔는데 제가 봤을 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안부수가 국정원 조사받았다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부터는 이 차원이 쌍방울에서 경기도로 넘어간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까지 비화가 될 것이다. 불꽃이 넘어갈 것이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예,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 살펴보시죠. 국정원 얘기 나왔는데 어제 국정원 전직 두 원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요. 차용 비리 의혹입니다. 안 그래도 중앙선관위에
간부 자녀 채용이 논란인데 전직 국정원장 2명의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정원이 최근 문정부 인사 업무를 감사했는데 박지원 원장, 서훈 원장 때 직원 채용에 부당 개입 정황이 파악됐다며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직권 남용, 업무 방해 혐의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보좌진 출신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정원 산하기관 연구위원으로 채용을 했다라는 의혹, 서훈 전 원장은 측근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했다라는 기준 미달 측근들을 채용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 측은 박사학위 등이 필요 없는 일반 연구직에 적법한 채용 절차를 밟아 입사시켰다. 서훈 전 원장 측은 문제될 게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인사 업무를 들여다봤는데 국정원의 자체 감사, 소위 결과 이거는 문제가 있는 측근 채용인데? 라고 걸은 겁니까? 그렇죠. 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형태는 사단법인인데 사실상 국정원으로부터 대부분의 운영 자금을 받기 때문에 쉽게는 국정원 산하기관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군요. 말하자면 국정원의 싱크탱크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채용이 이게 공채를 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 특채로 사람을 뽑거든요. 근데 알려진 바로는 지금까지 뭐 정치권에서 뭐 좀 도와줬던 사람들을 뭐 꽂아준다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고위층으로 있었던 인사,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인사라든가 이런 사람에게 좀 자리를 마련해주는 식으로 좀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여기 연봉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무 조건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어쨌든 간에 그 국정원의 대부분의 그 운영 자금을 국정원에서 된다면 아무리 이게 사단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좀 투명하게 이제 절차가 진행되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정치권에서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 공이 있던 사람들을 그냥 그런 식으로 막 꽂아 내려가지고 자리를 주면 굉장히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도 그 업무에 대한 어떤 동기가 떨어지죠.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여기에 왔는데 누구는 그냥 정치권에서 좀 일했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낙하산으로 들어오면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좌절스러운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 취업이나 이런 쪽은 점점 더 투명하게 하는 쪽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들의 분노감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원장은 문제될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보도에 따르면 서훈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거기에 꽂기 위해서 인사 지침까지 바꿔야 됐었다, 바꿔야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강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윤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 보복이죠. 뭐 인사권을 적절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마 뭐 조사를 통해서 다 나올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장이었던 것이고 여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벌을 받는 것은 저는 마땅하다고 보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 정부 인사들 다 조사해서 다 수사하고 전부 다 잡아넣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인사였다면 그때 이미 문제가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박지원 전 원장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압수수색을 당한 박지원 전 원장은 뭐라고 글을 올렸을까요? 30분간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압수 물품은 휴대전화 한 대이며 다른 물품 서류는 한 건도 없었다. 그냥 휴대전화 하나 가져갔다. 그게 끝이다라는 입장을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선관위의 자녀 채용 의혹과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원장에게는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이게 좋으냐 맞느냐 그러냐라는 논란이 항상 있었던 낙하산 인사가 과연 이걸 다 사법적으로 제대할 수 있을 것이냐의 논란도 좀 있을 것 같고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이 자기 이제 자녀들을 불법적으로 아빠 찬스로 채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기 때문에 그건과는 조금 결은 좀 달라 보이는데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족 채용은요. 이해충돌 방지법의 11조에 명확하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박지원 원장이나 서훈 원장 같은 경우는 가족을 채용한 것은 아니니까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뭘 기억하냐면은 강원랜드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장이
그 유죄 판결 나왔거든요. 실형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강원랜드는 국가기관이 아니니까 이게 업무상 그 업무 방해죄가 되는데 만약에 일정한 정도를 넘어서는 그런 그 압박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그 공무집행 방해나 그 직권남용죄도 성립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 부분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검찰이 그냥 인지해서 수사한 게 아니고 국정원에서 고발한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는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의 핫한 이슈가 되어버린 민노총의 불법 시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입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집시법 개정. 정부와 여당은 이 불법 시위를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 야당과 민노총 입장에서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논란 속에 한동훈 장관이 등판했습니다. 뭐라고 밝혔을까요? 들어보시죠.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 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약속이었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한해서는 집회 시위를 제한도 검토하겠다. 얼마 전 민노총이 광화문 인근에서 노숙을 하며 불법 집회를 벌인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더 이상은 봐주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더 나아가 정부 여당은 이 집시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려 하고 있을까요?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 신고 단계에서부터 검토하겠다. 0시에서 오전 6시에는 금지하겠다. 소음 규제 기준을 강화하겠다. 경찰 공권력 위축 매뉴얼을 개선하겠다 등등의 내용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불법 집회를 막는 정부를 선택했다며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입 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주장을 여기에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젠 집회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습니까?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습니까?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전주혜 의원님, 정부 여당이 정권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서 국민의 입을 막는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은 불법 시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하는 것은 국민들의 선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직구 쇼가 방송되고 있는 이 채널 A에 가까운 곳에서 지난 16, 17일에 난리가 났죠. 네. 1박 2일 이게 노숙 집회를 노숙이 아니라 MT 온 거죠. MT. 예. 건설 노조 분들이. 그래서 이게 원래는 5월 16일 아침 10시,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고를 했던 집회인데 이게 그날 자정도 넘기고 그 다음 날까지 지금 이루어져서 그로 인해서 이 앞을 지나가시던 분들이 엄청난 이 교통 정체로 큰 피해를 당한 거예요. 시민들이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노상 방뇨까지 하고 저서 사진을 보니까 뭐 음주에 또 자요, 누워서. 도로에 누워서 잠까지 주무시고. 이래서 이게 지금 이 도로라는 건 시민들의 것이지 어떤 특정 노조의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말은 이걸 두고 봐야 되나요? 이걸 좀 두고 보자는 말씀이세요? 저는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에서 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어제 방안이 저도 그 원내 대변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정 대응을 해야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무슨 새로운 법을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대응을 당연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우리 시민들이 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금 0시에서 6시까지 이 집회와 시위가 지금 금지가 되어 금지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 사실 이제 이 법안이 2020년에
두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전용기 의원이 2020년 7월에 발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윤지옥 대표가 2020년 6월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0시에서 6시 또는 0시에서 7시까지 이거 집회 정부가 시위. 하고자 하는 거 이거 전용기 법안이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2020년에 이미 발의가 된 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를 안 하고 보니까 0시에서 6시까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사실 그런 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심야 집회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는 이런 것을 빨리 이거는 지금 민주당도 낸 법안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해서 이 심야의 집회 금지를 규정하는 이 개정안은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된다. 이거는 지금 민주당도 당연히 찬성을 해줘야죠. 이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어디다 대고 지금 무슨 표현의 자유, 어떠한 그런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지금 침해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정말 그 지난 주에 있었던 이 과정을 본 사람들은 정말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이 전용기 법안을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반대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본인이잖아요, 법안. 그 제법대로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하면 저는 환영하고 당을 설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달라요? 한 장관이 하자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저희는 그 경찰이 야간 집회의 심의권을 강화하는 지금 여당의 법과는 정반대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 사전 심사를 하는 것을 풀어주자라는 법인 겁니다. 여기서 비슷한 맥락은 0시부터 7시까지 저는 제한하자. 시위는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거는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아니다. 그 정부안은 0시부터 6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자는 거고 저는 시위만 0시부터 7시까지 금지하자는 겁니다. 시위 금지하는 시간은 전용기께 더 세네요. 더 세죠. 왜냐면 사실 시위가 일어나게 되면은 소음을 유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0시에서 7시까지 같은 경우에는 소음을 유발하면은 정말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집회는 허용하되 시위는 좀 막자라는 법안인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이번에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200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던 겁니다. 여기에서 보안 입법을 한 것인데 사실 정부 여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집회를 사전심을 좀 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집회도 막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것도 헌법 위반인 겁니다. 그래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0조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시위의 그 사전 심의를 조금 단계를 낮춰야 되는 제 법안으로 통과된다면 저는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야당과 대통령실이 맞붙었습니다. 전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가짜 평안이 아니냐를 두고 설전이 이루어졌는데 그 장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저는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전면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입니다. 여기에 거짓말이 있어요. 아니, 저는 39년 동안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하루도 노심초사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비해 왔습니다. 왜 돋보이기 위해서 과거를 폄하하고 군을 폄하합니까? 지난번 정부에서 국제사회에 다니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먼저 해제해달라고 했습니다. 과연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발언 다 하셨죠? 김병주 의원님이 제 말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싸우자는 게 아니면 뭡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의 불통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막중한 대통령실의 참모들께서 6개월간 국민들께 보고도 드리지 않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적어도 전 정부보다는 덜하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